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는 KT 올레 IPTV에서도 저희 서울경제TV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을 맞아 휴장이었었는데요. 코스피도 1910선 아래쪽에서 약부합권의 등락을 보였었습니다. 간간히 플러스권으로 올라오기도 했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간간히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플러스를 보이면서 1913선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현물에서는 관망세를 취하고 있고 선물에서는 2,000개 가까이나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팔았다 샀다 반복했었던 외국인 선물 쪽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이는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오늘까지 6일 연속 상승세만 그려주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중소형주 수익률이 훨씬 더 나은 장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준비한 소식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분석해보고 필승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뭘까요?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는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팀장님과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고 개인들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9월 증시,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양증권 김지영 투자전략 팀장님과 함께 9월 증시 전망 들어보고 투자 전략 종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대성투자자문 안종호 주식운용팀장님과 함께 무디스의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이후 밸류에이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국내 증시 현재 흐름과 향후 대응 전략을 알아보고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알뜰 소비에 나서면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알면 돈이 보인다. 정태근의 차트 뽀개기.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차티스트 정태근 팀장의 매수 잘하는 비법을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를 통해서 국내 증시의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김동섭의 마켓포인트로 2부 출발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압구정금융센터의 김동섭 이사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무디스가 EU, 유럽연합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왜 낮추었는지 그 이유와 그 파장도 좀 미리 들여다봐 주시죠.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오늘 아침에 영향을 좀 줬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승 추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이 무디스는 이제 3대 신용평가 기관의 하나라고 봐야죠. 근데 무디스가 EU, 유로존의 신용 등급 전망을 일단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등급 전망을 하향시키고 그 이후 난 다음에 신용 등급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마 무디스가 원하는 것은 이번에 있는 그 6일 날 있는 22 통화정책회의하고 12일 날 있는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ESM에 대한 가부에 대한 그것을 보고 미리 움직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어저께 같은 경우는 독일의 분데스방크 옌스 바이크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경제 장관까지도 사실 22가 뭔가를 하는 것에 반대를 좀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외부 압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죠. 외부 압력을 통해서 독일의 어떤 반대하는 의견을 꺾고 시장에 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런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유로 그룹에서 그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신용 등급을 하향시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악재라고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EFSF라든가 ESM의 기초자산이 독일과 프랑스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신용등급이 만약 강등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처럼 유로존 자체적인 거에 부정적 전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ESM을 헌법재판소에서 가결시켜주지 않는다든가 아니면은 ECB가 지금 행하고자 하는 어떤 그 경기 부양책에 반대가 계속 진행된다면 아마도 EU 자체적인 신용등급은 강등이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의 내용은 압박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봐야지 이것이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흔들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향후 유로존이 잘 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압박용이다라는 얘기시죠.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인 드라기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3년 이내에 위기국 단기국채를 살 것이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는 반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EU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첫 번째 의견은 독일 입장에서는 ECB라는 것은 유로존, EU의 중앙은행인데 이 중앙은행을 만들 때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물가 조정, 인플레이션 조절을 하자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일단 유로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EU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ECB를 통해서 국채 매입을 하든가 시장에 방어를 해야지 물가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죠. 근데 독일은 반대 입장이고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는 오히려 찬성 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ECB 조약을 잘 해석을 해보면 ECB가 결국에 가서는 국채 매입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독일은 원래 계획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자는 얘기거든요. 그거의 틈새 시장이 바로 단기 국채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국채를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ECB 권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중론입니다. 다만 독일은 처음에 설립 목적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거에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ECB 국채 매입 아마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은 지금 국채 매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도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리스가 트로이카에서 돈을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 돈을 더 못 받는 상황이었을 때 국채 발행에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국채 매입을 아마 진행할 확률이 높다. 거기에 대해서 파장을 우려해서 미리 시장에다가 이러한 재료를 던져서 시장의 반응을 보려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본다면 간을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결국 시장의 반응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자기의 의지를 꺾을 이유가 전혀 없고 ECB가 아마도 국채 매입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ESM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국채 매입은 가능한데 ESM이 문제가 되면은 사실 국채 매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유로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국채 매입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언급은 있을 수 있겠지만 12일이 지나서 아마 시행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독일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결국에서는 ECB가 진행하게끔 우회적으로 내비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독일이 나서서 하게 되면 모든 총대를 다 매야 되지만 ECB가 하게 되면 실수가 났을 때 ECB가 총대를 매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에 와서는 ECB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의중이 시장에 반영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 IM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 두 가지 이슈 들여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을 중심으로 각 주체들, 우리 수급들이 어떤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역시 신한 PWM 압구정센터에 있는 박재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현물 쪽에서는 좀 조용한 것 같고 외국인들이 선물은 좀 계속 파는데 중요시하게 보시는 이제 베이시스하고 스프레드 쪽은 어떤지요? 네, 일단 오늘 시장 베이시스 어저께 백어데이션 다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어제처럼 0.2에서 0.3 정도 평균을 일단 지키고는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스프레드는 어제 대비 0.05포인트 빠진 1.7 약간 축소되는 모습이고요. 사실 한 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에 민감할 필요가 여전히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체별 수급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가 한산합니다. 어제는 사실 변동성이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오늘은 흔히 말하는 옵션 시장에서 양매도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양매도라는 게 뭐냐면 결국 시간가치 프리미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을 빼먹는 시장, 외국인이 선물을 누르고 그리고 옵션
콜옵션, 풋옵션을 양매도를 치면서 결국엔 프리미엄을 빼먹는 시장이고요. 개인은 그에 반면에 양매수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프리미엄 가치를 계속 훼손되는 거죠. 결국엔 옵션 시장에서 선물옵션 만기를 일주일밖에 안 남긴 상황에서 이렇게 양매수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이 좋아하는 양매도를 치게 되면 개인은 상당히 큰 폭의 프리미엄을 뺏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사실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현물 시장이 거래가 없는 거고요. 외국인이 현재 거래소에서 48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13억 사고 있고 개인이 45억 사고 있는데 거의 뭐 거래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 중에 특징적인 게 운수장비 업종 개인이 199억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09억을 팔고 있고 이 업종에서 상당히 좀 거래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결국에는 두산업종 이쪽에서 좀 거래가 활발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사실 어제까지도 512선 터치를 했고요. 오늘 515포인트까지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외국인 조금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인이 88억 사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어쨌든 프로그램 매물에 의해서 대형주 시장이 계속 어렵다 보니까 기관이 계속 수익률 게임을 코스닥에서 마친다고 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기관이 코스닥 시장에서 350억 넘게 매도를 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제 시세를 놨더라도 어제 외국인이 450억 정도를 샀는데 바톤 터치를 좀 한 건데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 주체 세력은 아닙니다. 기관이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도 뭐 300억 이상 나오게 되고 계속 그렇게 좀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 어느 정도 상투를 찍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서 많이 먹으신 종목들 뭐 게임주나 엔터테인먼트주들 이런 거 좀 더 성장 스토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번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수급적으로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기관 외국인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22 통화회의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안 움직일 태세예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사실 비유가 되는데요. 양매도를 친다는 거는 결국 현물 시장에서 또 거래가 없다는 거는 시장에 대한 외국인도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드라기가 지난번 7월 26일 날 나를 믿어라 뭐 이렇게 했는데요. 뭘 믿으라는 건지 제가 모른다고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는데 정책 이슈 액션 한 달 동안 취해진 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드라기 입에 따라서 결국에 외국인이 상방과 하방을 모두 열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 전략을 아마도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은 언젠가 변한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개인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어제도 사실 밑으로 빠지니까 사다가 올라가니까 팔고 뭐 정말 초단타를 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최근 장에서 제가 단기 트레이딩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어제 먹으신 분들은 잘하신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같은 시장에서 현물을 사서 들고 가는 오버나잇 전략이라고 하죠. 그런 전략보다는 장중에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아니면 ETF 위주의 거래세가 없는 그런 단기 매매가 유효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결국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개인들 그런 전략을 계속 내세우시면서 매매하시는 거 상당히 바람직하다. 지금 시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은 우리는 장중 변동성을 먹고 사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제도 기간 아침에 많이 매도를 하다가 결국 프로그램 매도 물량도 있었지만 종가에 샀죠. 근데 요새 보면은 많이 빠지면 연기금이 오후 들어서 항상 투입을 합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큰 금액을 투입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연기금 형이 사면은 투신이나 보험 동생들이 따라서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일관성은 항상 지키는데 변동성 결국 연기금이 팔면 같이 팔고 연기금이 사면 같이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간의 수급은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최근에는 어쨌든 연기금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은 일단 관망, 그리고 기관은 오히려 변동성을 즐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뭐 정보도 사실 늦고요. 변동성이 생기면 덜컥 겁부터 납니다. 우리 개인들을 위한 투자 팁 부탁드리겠는데 아까 중소형주 빨리빨리 현금화 시키라고요. 예, 일단은 빨리빨리 이제 현금화 시키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많이 팔았고요. 코스닥 시장 최근에 어쨌든 8월 초부터 이끌어온 게 기관이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좋았었어요. 일자별로 보시면은. 근데 어제 35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물이면 오늘 오후장에 기관이 분명히 다시 들어올 겁니다.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하지만 오늘도 만약에 300억, 400억 매도가 나오고 내일도 연속적으로 나오면
차익 실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관들도 그들이 그동안 물량 잡아놓은 거를 아무래도 빼기 위해서 한 번에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그런 매매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그때 같이 개인이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금방 수익을 잃거나 손실이 크게 불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는 기간이 83억 팔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보시고 순매도가 상당히 확대되면은 부분 매도, 그러니까 결국엔 매도도 분할 매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시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거래소랑 이 22 목요일날 회의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한국 시간 10시 반에 드라기 ECB 총재가 어떤 유럽의회에서 증언이 있었습니다. 뭐 언론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잘 안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요. 비공개로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지난달 8월 2일 날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죠. 근데 그 전에 7월 26일 날 드라기가 또 유럽 그 의회 같은 데서 나를 믿어라 먼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러면서 시장이 상승을 시작한 거고요. 사실 어젯밤에 저도 10시 반에 집에서 이제 드라기가 무슨 말을 할까 계속 해외 뉴스를 보고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좀 유출이 오후 들어서 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3년물 국채 매입, 결국 단기물 국채 매입이 ECB의 권한이 아니라는 발언을 결국에 ECB의 권한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에 ECB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3년물 국채, 단기물 국채는 사들이는 그런 정책, 결국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재가동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결국 내일 모레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지금 독일의 분데스방크나 이렇게 반대하는 국채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기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프랑스가 1% 상승을 했고 뭐 독일이나 스페인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근데 정책 이슈는 섣불리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나온 뒤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해서 목요일날 무조건 좋은 내용이 나올 것이다. 사실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외국인이 지금 시장에서 자신 있게 안 살 이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도 주체 메이저 세력들도 정책 당국자들 그리고 정말 무슨 말이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금 보수적으로 지난주부터 대응을 하는 거다. 결국엔 개인도 똑같습니다. 대응은 보수적으로 대형주 시장은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 코스닥 시장 단기 매매 자신 있으시면 오늘 게임주들 뭐 네오위즈나 네오위즈 게임주 그동안 급등했던 게 10% 가까이 뭐 빠지고 유메이드 뭐 이런 게임주들 그리고 정말 많이 빠지는 것들 4, 5%씩 빠지는데 결국에는 추세가 살아는 있습니다. 아직.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죽으면은 이들 또한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락해서 단기 매매 자신 있으면 하시되 그게 자신 없으면 현금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요구하고 있는 게 결국엔 22 통화정책 회의의 어떤 시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독일의 입장이 반대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다. 예전에 나왔던 국채금리 상한선 설정이라든지 3차 LTRO 정책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 이 중에 뭐 다 쓸 수도 있고 몇 가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는 최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장의 하방 경직을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다만 주의할 거는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야 된다. 왜냐면은 ESM의 어떤 합헌 여부가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죠. 그 전에 결국엔 20에서 안 하다가 그 합헌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멘트를 사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반전이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시장에 한번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최대한 보수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오버나잇 전략은 안 쓰시는 게 선물 쪽에서도 맞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는 보수적으로 짧게 끊어치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분석의 박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요, 각증권사 투자전략팀장님 연결해서요, 9월 증시 전망을 다양하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제에서 오늘은 한양증권으로 가서 김지영 투자전략팀장님 의견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뭐 다양한 용어들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DMB라고 하더라고요. 드라기, 메르켈, 버냉키가 중요하다. 그와 관련된 9월의 일정들이 굵직하게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22 정책회의하고 이제 독일의 ESM 헌재 판결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제 앞서 22 총재가 좀 유로존을 좀 구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독일도 이제 좀 일부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22 회의에서 국채 매입과 같은 좀 시장 개입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ESM에 대해 헌재 판결이 좀 하편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 긴축 시행 이행 시한하고 이제 스페인 구제금융 범위를 둘러싸고 좀 다소의 좀 스트레스성 요인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 재정 위기는 좀 수습 쪽으로 방향성을 잡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9월 이제 FOMC 회의에서는 좀 연준의 Q3 시행 가능성 낮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연준의 이제 추가 양적 완화 결정이 어려운 이유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이제 주택 지표를 좀 특징적으로 해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서 이제 재정 절벽에 관한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좀 대비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홀 연설에서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경기 비상시에는 양적 완화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언급했기 때문에 좀 Q3 기대감은 좀 존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번에 FOMC 회의에서 추가 양적 완화가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좀 크게 실망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Q3가 9월 시장에서 나오기 어렵다면 9월의 모멘텀은 유럽에서 나올 듯 싶은데요. 특별히 우리 개인들이 챙겨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9월 달? 일단 외국인 매매하고 좀 코스닥 시장의 좀 추가 레벨업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7월 말 이후에 이제 외국인 한 7조 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22의 시장 개입이 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규모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을 미리부터 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수 강도는 좀 둔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 기조 자체는 좀 변화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9월 특히 이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좀 청산 시도 압력을 좀 제한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중소형주하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이제 국내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의 좀 수급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좀 기술적으로 200일선하고 이제 전고점을 500선이죠. 상승 격으로 돌파를 했는데요. 일단 대외 불확실성 완화 측면하고 이제 최근에 무디스가 한국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했죠. 중소형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인도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은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레벨업 시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코스닥은 뭐 그냥 가만히 두면 잘 갈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궁금한 건 이제 9월 코스피 예상 밴드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9월 코스피는 좀 유동성 장세 후반부 이제 진입으로 보고 있고요. 예. 1870에서 한 2030포인트 사이에서 좀 등락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 대응하고 미국 경기에 대한 좀 안도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좀 부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 경기는 확실히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동성 호재가 좀 노출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단에서는 좀 차익 실현 심리가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9월 1870에서 한 2230포인트 정도. 자, 그렇다면 9월 달 개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아직까지는 또 개별 종목장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뭐 코드러풀도 아직 지나가지 않았고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팁 부탁드리겠고요. 유망 업종도 간략하게 소개 정도는 해주세요. 일단 좀 상승 기조를 좀 연두하시고 좀 조정 시에 대응 위주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만 전술적으로는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후반부를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 이 장세 흐름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은 좀 대형주하고 이제 중소형주를 좀 혼합하는 형태가 좀 적절해 보이고요. 대응하는 수익 측면에서도 본다 그러면은 이제 중기 보유보다는 좀 수익이 날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현금화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일단 이익 전망하고 미국 경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제 IT 운수 장비 소재를 좀 꼽을 수 있겠고요.
조선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존의 그 안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내수 부양책을 통한 그 경기 부양책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설비 투자 관련주보다는 그 소비 관련주대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버나잇보다는 트레이딩, 개별 종목 장세 가능성 앞서서 또 의견이 비슷했습니다. 관심 업종까지 잘 들었습니다. 한양증권의 김지영 투자전략팀장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따끈따끈한 시장의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8월 이후 1900포인트와 19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저평가에 대한 논란,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주머니가 가벼워진 소비자들이 알뜰 소비에 나서면서 중저가 화장품주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에 대한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최근 삼성전자의 최신 모델까지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과 삼성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게 될지 분석해봅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대성투자자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지수가 8월 이후 1900과 19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저평가 매력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예, 최근 7월 말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주가가 더욱 이제 싸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측에서는 여전히 세계의 평균 대비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그 하반기 기업 실적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도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을 평가할 때 통상 그 증권가에서는 PER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즉 수익의 몇 배를 가치로 지불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치킨집이 있다면 그 치킨집은 한 1억 원 정도 곱하기 한 10해서 10배의 가치인 한 1억 원 정도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지금 코스피는 한 9배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버는 거에 한 9배 정도의 값어치를 내고서 이제 주식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 2003년 이후에 어떤 코스피의 분포를 보면 9배에서 10배 사이에서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배 수준이기 때문에 10배인 한 2100 정도까지 이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감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예상치들도 10% 이상 줄고 있고 심하게 감익을 예상하고 있는 곳은 이제 22% 이상도 감익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의 그 주가가 그 감익될 것을 예상한다면은 지금 싸지 않다 이런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래소에 하지만 이제 그 전체적인 레벨은 그 지난 1분기보다 높은데요. 지난 1분기는 2050포인트를 찍었던 그 연고점이 있었던 부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37.9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은 38조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연고점을 쳤던 1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이제 유로존 리스크나 이번 달 있을 어떤 글로벌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시장의 리스크 완화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게 됩니다. 네. 코스맥스와 에이블 CNC 두 종목의 공통점은 중저가 화장품주인데다가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썼던 종목이겠죠. 이 두 종목 관심이 참 많은데요. 대응 전략 살펴봐 주시죠. 예, 그 요즘 최근 저가 화장품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중저가 화장품들의 어떤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고급 화장품 회사들한테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화장품 사업이 예전에는 경기와 매우 민감한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화장품이 잘 팔리고 경기가 나쁘면은 화장품이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2000년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그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도 화장품 사업은 성장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이제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이제 화장품 소비를 줄이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 정도면 경기가 상당히 부진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화장품 판매액은 5.8%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생활 수준이 향상된 것도 있지만 노령화의 어떤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품이 그 여성 20대에서 50대에 집중되는 것이 이제 주 소비층이었는데 최근에는 10대부터 70대까지 확대가 되면서 신규 소비층이 많이 늘었고요. 이제 남성 화장품도 예전에는 스킨 로션만 발랐는데 아이크림이나 이제 화이트닝까지 이제 되면서 고객 비율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사업 자체가 이제 어떤 한류의 한 축이 되면서 그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좋아지면서 해외 수출도 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겁니다. 그 중저가 화장품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제 고급 화장품 브랜드 얘기를 하자면요.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같이 이제 고급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 주가는 최근에 횡보를 했었고, 이제 중저가가 이제 주목받았던 아모레 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25만 원에서 43만 원까지 한 두세 달 사이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가로서 이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제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어떤 경차나 1억 원이 넘는 외제차나 그 핵심 기능인 그 사람을 이동시켜 주는 것은 똑같지만 그 값어치가 많이 다른 이유가 그 어떤 편리성이나 소유자의 어떤 자부심 뭐 등등에서 많은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의 고가 브랜드, 저가 브랜드를 나누게 되는 건데요. 사업이 이제 확장되는 국면에서는 저가 브랜드들도 상당히 유리하지만 결국에는 고가 브랜드를 가진 회사들이 그 업종에 그 상당히 유리한 면에 서게 되면서 그 수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 회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화장품 사업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얼굴에 발랐다가 밤이면 다 지우고 또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다시 바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상품보다는 최근 같은 불황에서는 이제 좀 더 좋은 이제 투자 대안이 될 만한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끝으로 아이폰 5 출시를 앞두고 최근 애플이 삼성의 최신 모델까지 판매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양사의 특허 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애플과 삼성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요번에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의 최근 모델인 갤럭시 S3까지 포함해서 판매 금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판매 금지는 저번에 나왔던 어떤 디자인이 비슷해 보인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있는 스마트폰 내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기네들의 특허를 모방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개의 특허를 모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8개 중에 이제 예를 들면 밀어서 잠금을 해제한다든지 아니면 자판을 입력할 때 거기에 적합하고 쓰고자 하고는 낱말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슈 따라잡기라고 친다면 이슈 따라 정도만 치면 이슈 따라잡기를 제한하는 이런 기능 이제 8가지를 이제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업계에서는 삼성이 이런 특허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애플이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3도 조만간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유저 인터페이스 피소됐을 때 그렇게 이제 애플이 상당히 유리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전례를 살펴본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소송 기간 동안에 유저 인터페이스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이제 그런 어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미국향 중에 이제 매출액이 17% 정도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미국향이 금지된다라는 것은 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업계에서 계속해서 그 특허 전쟁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스마트폰 성장이 이제 보급률이 상당히 올라오면서 성장세에 대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대성 투자전문의 안종호 주식운용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정복하게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시 반 막 넘었는데요. 이제는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각종 지표를 볼 때 경기가 둔화되는 게 확실시되는 중국. 어제는 오히려 부양책 기대감에 올랐었는데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지표들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는 데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전일 장 초반 약세를 나타내다가 장막판 저가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세로 전환됐었는데요.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간망심리 속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현재 0.05% 상승한 2060.25포인트의 장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A주의 상반기 순이익은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증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들 또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에 발표했었던 HSBC의 제조업 PMI 확정치 발표가 있었습니다. 41개월 내 최저치를 나타내면서 지금 47.6을 기록했었는데요. 2009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분기에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란 바클레이지의 언급 또한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7.9%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부담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는 좀 안정되는 모습인데요. 지표 부진에 따른 경기 부양책이 기대되고 있다는 HSBC의 언급이 나오면서 PMI 확정치 발표 이후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올 한해 한 차례 금리 인하와 함께 200bp의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계속적으로 2050선 내외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률의 지표 움직임보다는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나올지 여부에 시장에서의 더 관심이 가고 있는 만큼 2050선 지지가 계속될지 여부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는 중국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기대하는 부양책이 정말 언제 나올까요? 중국 증시 출발 상황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트 보기의 정태훈입니다. 지난주부터 매수 잘하게 돼가지고 조금 바닥에서 매수한 접근하는 법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좀 빠르게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또 9분밖에 안 주시네요. 언제나 저는 시간이 짧습니다. 자, 간단하게 복습 좀 하고 하면 바로 좀 연기를 하면서 복습 바로 하면서 바로 또 새로운 종목들 보시면서 공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먼저 인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바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반기 형성이 우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매도 물량 출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차 반등 그리고 눌림목을 놓치지 마라. 요 네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뭐 종목을 어떤 상승할 때 따라갈 때 이 원칙이 필요 없지만은 어쨌든 고점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 접근을 할 때는 이런 네 가지 원칙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테마주 오정장에 사셔가지고 물릴 바에는 차라리 이 원칙을 보시고 한번 따라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칙 인내, 하방기성, 마지막 매도 물량 출회, 그리고 1차 반등, 눌림목 놓치지 마라.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복습 좀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재롱산업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바른손, 요 바닥 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다른 쪽 LG U 플러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화면에 7,800원 고점 찍고 주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화면 보신 바와 같이 하락 파동인데, 자, 숫자 1을 보면은 주가는 전형적인 하락 추세대의 모습을 보이지만 거래량은 감소하면서 조만간 하방 경직성에 대한 신호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현재 예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한 예고는 위쪽에 보시면은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죠. 하락을 할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조만간 바닥을 잡을 수 있다는 그런 기술적 신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숫자 2 보세요. 5,200원 가격대에서 드디어 하방 경직성이 발생이 되죠.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1차적으로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 되게 되냐면, 자, 숫자 3을 보시면 됩니다. LGU 플러스 잡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저까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LGU 플러스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시세 출발에서는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유발이 되게 되면서, 자, 숫자 3을 보세요. 최근보다 2배의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이 발생하게 되면서 추격 매수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놨죠. 그래서 바닥권의 1차 매수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하고 장대 양봉과 그리고 거래량, 대량 거래가 발생을 할 때 2차 매수가 가능하다는 부분들을 좀 상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숫자 3 보고 난 다음에 숫자 4를 보시면 이후에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22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반등을 이끌었지만 그 이전에 어쨌든 이 종목도 바닥 신호, 1차적으로 하방 일성 그리고 장대 양봉 거래량 유발이 되게 되면서 시세가 시작됐다는 부분 꼭 까먹지 마시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RNL 바이오라는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쌍바닥 패턴입니다. 자, 잘 보세요. 바른손과 마찬가지로, 자, 숫자 1 보세요. 바른손과 마찬가지 이 종목도 그 8,500원 부분에서 고점 형성하고 쭉 긴 하락 추세에 들어갑니다. 자, 숫자 1을 보게 되면 바른손에서 언급했듯이 강한 시세 이후에 주가는 장기간 조정을 받는다. 이때는 조정 시 매수가 아니라 절대 매수 금지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 1을 보게 된다면 왜 매수 금지냐면, 자, 숫자 1을 보게 된다면은 간간히 반등이 나오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으로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굳이 매수 접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숫자 1과 그 파란색 박스와 그리고 그 구간들이 어떤 선으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숫자 1을 보시고 연결된 선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숫자 1과 숫자 2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수 접근을 자제하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숫자 3 볼게요. 자, 숫자 3을 보면 이제 거래가 많이 죽었죠. 자, 전체적으로 거래량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바닥권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는 뭐라고요? 관심 종목으로 편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매수가 아니라 관심 종목 편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숫자 4를 볼게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3,100원 가격대에서 쌍바닥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저점이 아닌 두 번째 바닥에서 전 저점을 지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전 저점을 안 깨야 돼요. 전 저점을 안 깨고 두 번째 바닥에서 어쨌든 전 저점보다 높거나 아니면 전 저점 수준에서 어쨌든 지켜줘야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전 저점을 지켜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숫자 5를 보게 된다면 쌍바닥 형성하고 난 다음에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1차 시세가 발생이 되죠. 그러면서 241선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그때 고점 신호에서 241선까지 1차 목표가를 설정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 종목도 잘 보세요. 어쨌든 쌍바닥을 보고 싶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대는 절대 매수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고 그 다음에 차반될 부분이 전체적으로 거래가 많이 죽은 구간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나올 때까지는 절대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부분을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제가 표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굳이 테마주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실 분들은 아니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건데 제대로. 어설프게 이런 구간, 요 숫자 보시면 제가 가리킨 요 구간 그리고 요 구간에서 해가지고 물릴 바에는 차라리 요 공식이라도 좀 알고 계셔가지고 거래량 그리고 하방 경직성 이 두 가지 공식이라도 좀 외우셔가지고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물리진 않겠죠. 올라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물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조금 전에 말씀했던 장대 양봉이라든지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어쨌든 반등을 줄 때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 잘하기만큼 좀 매수 접근 자제를 했으면 하는 종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빨간 글씨로 그 접근 금지라고 해놨는데 잘 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접근 금지라는데 DVS라는 그 종목인데 요거 화면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왜 제가 했냐면
그 바닥에서 시세가 그 발생이 되는데 점상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동전주가 점상을 가는 거 접근하지 마세요. 자, 잘 보세요. 숫자 1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집 그 숫자 1을 보게 되면 매집이라고 하기에는 수상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근데 이거를 매집이라고 하기엔 조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숫자 1을 보게 되면 이유 없는 점상한가 행진과 점상한가가 풀리면 거래량이 발생이 됩니다. 왜? 억지로 누군가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억지로 끌어올리는데 물량을 받아내면서 억지스럽게 세력들이 올리는 중이라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1과 숫자 2게 발생이 되는데, 자, 그 숫자 3을 보게 되면 흔히 동전주에서 이유 없는 점상한가 현상이 발생 이후에 관리 및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지만 그래도 상한가 행진은 지속이 됩니다. 보통 관리 종목이라든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상한가가 멈춰요. 근데 이 종목은 계속 갔습니다. 자, 아래쪽을 볼게요. 500원 이하 동전주가 이유 없는 점상한가 현상이 발생하면 절대 접근하지 말자. 그리고 의심을 하라. 그리고 기업 정보를 살펴보라. 액면가 발행 주식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 요 종목 볼게요. 발행 주식수가 900만 주예요. 그리고 액면가가 5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아래쪽으로 볼게요. 그 매집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유통 주식수가 900만 주 정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량을 받아서 올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에 9천만 주라면은 9천만 주에 500원이나 치면은 450억의 돈이 필요하지만은 900만 주에 500원 정도면은 45억 정도는 충분히 명동에서 돈을 자금을 땡겨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 주식수가 작기 때문에 물량이 출회가 되더라도 아까 같이 그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력들은 30억 내외 자금으로 주가가 부양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부분이 이 유통 주식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통 주식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액면가를 보셔야 돼요. 자, 발행 주식수보다 중요한 것은 액면가다. 500원 이하에서는 유상증자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서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위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소위 동전주들은 다 아래쪽에 있죠. 유상증자가 힘들기 때문에 500원 아래권에서 이상한 점상한가 행진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유상증자 가액을 맞추기 위해 최소한 500원 이상의 주가 부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보통 30%의 할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적어도 650원 이상의 주가가 형성이 돼야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이쪽 보시면은 자, 보시면 알겠지만 400원 아래쪽이죠. 200원에서 출발했죠. 200원에서 출발해가지고 요게 1,5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자, 잘 보시면은 1,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유상증자 가액을 맞췄어요. 맞췄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잘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6월 25일 날 그 종가 급변 종목 그리고 소수 지점, 소수 계좌 거래 집중 그리고 투자 경고목 지정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6월 26일 날 유상증자가 나오죠. 근데 이 종목만 그런 것이 아니라 GI 바이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는 거면서 동전주에서는 절대 이런 이상한 점상한가 행진이 발생이 될 때는 절대 접근을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좀 급하게 좀 달려왔는데 이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가기 때문에 내용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태근 전문가님 잘 들었습니다. 매수 잘하기, 매수 자제하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출발 진시황이드 블로그에 자료를 업데이트하셨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잠시 11시부터 여러분들 성공 투자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나 전화 아래쪽 번호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발 진시황이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